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 역사 2 남자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팡.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에 굉장히 좀 여러분 복잡했죠. 네, 복잡하고 좀 어려운 정치사를 좀 배웠는데 현대사에서 개헌사를 중심으로 좀 여러분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헌헌법이 있습니다. 자, 이 제헌헌법은 1948년도에 48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헌법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헌법을 바꾸죠. 그 1차 개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차 개헌을 우리는 발췌 개헌이라고 그래요. 이 발췌 개헌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여긴 대통령 간선제였잖아.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잖아.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게 핵심이야. 2번 됐어. 이승만 정부 2번 됐어.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또 헌법을 바꿔. 이게 바로 2차 개헌이야. 이 2차 개헌을 우리는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4.4.5입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승만 정부가 욕심을 부린 거지. 계속해서 정권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3.15 부정선거를 펼쳤네. 결국 3.15 부정선거를 펼쳤고 4.19 혁명. 이 4.19 혁명을 통해서 결국 이승만 정부 무너져. 그죠? 바로 이건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헌법을 바꾸는 거야. 이 대통령제 문제 있다. 대통령한테 이 권력을 심어주는 문제가 있다. 너무 몰아주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3차 개헌. 이 3차 개헌은 뭐냐면 내각 책임제. 이젠 대통령도 권력이 쏠린 게 아니라 내각 책임제에 의해서 가는 거였죠. 여기 바로 내각 책임제. 즉, 이 3차 개헌 내각 책임제는 바로 4.19 혁명. 4.19 혁명이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면 내각이 있는데 결국 이 장면 내각은 와르르 무너져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5.16 군사정변이야. 그죠? 자, 이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해서 만든 헌법. 다시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 책임제에서 다시 뭘로 온 거예요? 대통령제로. 이게 몇 차 개헌이냐면 바로 5차 개헌이야. 4차 개헌은 이제 3.15 부정선거 사범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통과. 몰라도 돼. 5차 들어간다 그랬죠? 바로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5차 개헌이에요. 이 5차 개헌이 뭐냐면 다시 대통령 직선제야.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개헌을 해. 이 개헌이 뭐였냐면 6차 개헌. 이게 바로 삼선 개헌 아니야.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그죠? 그래서 또 대통령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난 대통령 선거 안 해. 라고 하면서 7차 개헌. 바로 유신헌법. 정말 이 대통령에게 무소부리의 권력을 밀어 넣어줬죠. 종신 대통령. 국회의원도 3분의 1 뽑을 수 있고. 그죠?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들일 수 있는 헌법을 정식해가지고 긴급조치권 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 결국 이제 이러다가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박정희 정부 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떤 그 많은 저항들이 또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가 이제 1960년대 했던 게 뭐냐면 경제 개발이었기 때문에 한일 수교, 베트남 파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있었던 이게 뭐냐면 바로 6.3 시위. 6.3 시위가 있었고 또 유신헌법에 저항하는 이 모습으로서 바로 부산 마산, 부마 항쟁. 그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12.6 사태. 12.6 사태로 박정희 정부가 끝을 내게 되더라. 이 흐름을 이제 전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 흐름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아버지들보다도 여러분 요게 딱 정리하고 있으면 우리 현대사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딱
중심 잡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버지들보다 잘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들도 다 아시긴 아는데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기 또 쉽지가 않아요. 요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아빠가 살아온 아버지들한테는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자신의 삶일 수도 있어요. 네. 아빠의 삶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한번 쭉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맛있는 걸 아마 사주실 겁니다. 이야, 우리 아들, 딸, 오, 자랑스럽다, 야. 너 어떻게 이거 다 하냐? 그때 꼭 얘기하세요. 최태당 선생님이 가르치셨어요. 네. 자, 요거, 네.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늘 만나게 될 그런 사실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 정치에 너무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을 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12.6 사태가 끝나면서 이제 서울에 봄이 오나 보다. 이제 정말 그 이승만 그 장기 집권, 박정희 장기 집권, 다 10년 이상 막 했잖아. 막 18년 막 했잖아. 그런 거 말고 이제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된 그 룰 속에서 정부가 이렇게 교체되어 나가는 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민주주의가 이제 도래한 거야. 라고 하는 봄,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군인 아저씨들께서 또 짜잔 내가 구국의 전사야 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죠.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자유민주주의 발전 경제생의 두 번째 시간은요. 바로 새롭게 등장하는 그 세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였냐면요. 12.6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12.6 사태를 통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잖아요. 그죠? 서거했습니다. 자, 12.6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기대감이 있는 듯 했는데 바로 여기 1979년, 이게 다 지금 1979년도야. 1979년도 12월 12일, 이게 바로 12.12 사태라 그래요. 이게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5.16 군사정변 알잖아. 그 5.16 군사정변 때도 군부가 전면에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은 여러분들 국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병원은 의사 선생님들이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학교는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각자가 맡은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군인이 원래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이거 해.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없이 그냥 네 따라해. 그건 북한이지 뭐야 그건 북한. 북한에서 그냥 김정은 딱딱딱 박정희 가잖아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그죠? 민주주의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또 다음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군인들이 이거를 아니야 하고 딱 바꿔버렸단 말이야. 이게 선례가 된 거야. 그때 이 박정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또 나와. 왜? 선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게 그래서 신군부, 새로운 또 군인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이 세력들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쿠데타죠 이게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결국 권력을 다시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5.16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이게. 서울에서 신군부 퇴진과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당연히 발생했겠죠. 뭐야 또 군인들이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시위. 이제 정말 그 긴 장기 집권의 시간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군인들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시위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이 확대되었고요. 비상계엄, 계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계엄령이 딱 떨어지면요. 군인이 행정을 해요. 행정기관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딱 스탑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군인이 들어가가지고 그 계엄령을 그 군인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엄령이에요.
이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요. 광주에서 여전히 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계엄을 딱 해가지고 조용 하려고 했는데 광주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군부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고 폭력적 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광주가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군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총, 그 총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총이고요. 그 총은 바로 국민들을 지켜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총입니다. 그 총구를 국민들에게 향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5.18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잔혹한 공수부대들의 그 진압 과정의 모습은요. 아마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헬기도 떴고요. 막 거기서 그 위에서 그 총탄이 날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던 그 모습이 바로 이 1980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진압됐습니다. 찍어 눌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1980년 5월 18일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진압에 의해서 광주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981년 5월 18일이 되면요. 다시 광주는 살아납니다. 1982년 5월 18일이 되면 다시 광주는 살아납니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 없음이 1982년 5월 18일, 1983년 5월 18일, 1984년 5월 18일만 되면 끊임없이 확인되는 거예요. 저도요. 대학교에 가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5월 18일의 어떤 그 모습이 보여지지 못했어요. 다 방송에서 차단됐거든요. 대학교에 갔더니 인문대학 그 봄이었어요. 5월 달이었죠. 5월 달이 됐는데 갑자기 뭐 TV 비디오가 틀어지는 거예요. 저는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정말 그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쓰러져 가고 있는 그 광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980년 5월 18일 신군부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그 신군부는 광주를 찍어 눌렀지만 그렇게 해서 진압이 된 듯 했지만 81년, 82년, 84년, 84년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5월만 되면 다시 광주의 정신은 되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면서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 없음을 끊임없이 그 아킬레스건을 흔들어 놓게 된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1980년대 이후 그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관련 기록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그 피가 머금으면서 그 민주주의는 계속 자란 거예요.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연결되는 거죠. 즉 1987년 6월 항쟁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1980년 그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 그 모습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그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빵 터진 게 바로 1987년 6월 항쟁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전두환 정부 한번 수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완전 진압을 했죠. 진압을 한 다음에 자, 통일주체국민회의. 왜냐하면 이건 유신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 박정희 정부가 무너졌다고 해서 헌법이 바뀐 건 아니죠. 아직 헌법 안 바꿨거든. 그래서 유신헌법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 체제에 의해서 대통령 뽑았기 때문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똑같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어요. 진압한 이후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출범했죠. 그리고 나서 헌법을 바꿔요.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법을 바꿔요. 그게 뭐냐면 바로 8차 개헌이라는 거예요. 8차 개헌이라는 거예요. 이 8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대통령 7년 단임의 바로 간선제예요. 이거 똑같이 또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모아놓고
또 박수를 쳐가지고 대통령 뽑는 거예요. 단, 네,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있었던 유신헌법에서는 매번 임기 6년이지만 매번 나와서 박수 쳐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임이에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나는 한 번만 할까 한 번만. 딱 7년만 하기 7년만 딱 한 번. 예. 나 또 안 해. 딱 한 번. 예. 그래서 7년 단임. 간선제. 요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여기 그 8차 기원에 의해서 다시 또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이 된 거예요. 이 전두환 대통령은 유신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거고, 요 전두환 대통령은 8차 기원, 8차 기원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두 번 된 거예요, 두 번. 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두 번 착 돼가지고 이제 이 전두환, 즉 7년 단임 간선제에 의해 선출한 이 전두환 정부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5공화국을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됐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언론사 통폐합,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이 언론사 통폐합은요, 저의 삶에도 영향을 줬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만화를 많이 보여주는 TV 채널이 있었어요. 그게 TBC야, TBC.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TBC에 아마도 허참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 막 그 허참 아저씨인가? 막 그분들이 나와서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국민 여러분, 이제 저희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저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갑자기 내가 봤던 그 채널이 사라졌어. 뭐야? 나 만화, 내 만화.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정말 눈물 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지금의 JTBC랑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지금 JTBC가 지금 생겼잖아요. 옛날에 이게 통폐합돼서 없어졌던 게 지금 다시 이제 부활한 거예요. 거기다 J자가 하나 붙은 거죠. 그죠? 어쨌든 제 이 어린 아이의 이 마음에 상처를 줬던 내 만화 어떻게 만화? 언론사 통폐합 막 이런 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없어져 막 채널들이. 정치 활동을 통제하고요. 그 다음이 말 안 듣는 사람들도 끌어가지고 이제 삼청교육대. 정말 그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정신기조 시키는 거예요. 그저 복종, 자발적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정말 비인권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전두환 정부에서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정책,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탄압이겠죠. 근데 유화 정책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기억나요? 딱 12시가 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윙 울려요. 밤 12시가 되면. 네, 윙. 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윙 울리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허덜덜 들어와요. 세이프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허덜 태성아 여기 과자 사왔다 이렇게 그 술 취한 모습으로 탁 들어. 늘 그 사이렌과 우리 아버지의 그 슬라이딩이 들어오는 게 늘 매일 밤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자면 그 다음 그 어느 순간에 들어오시나 봐. 네? 그 해제를 왜 했어? 우리 아버지 그래도 술 덜 드시게 어쨌건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있었고 교복 자율화. 제가 그래가지고 교복 자율화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초, 중, 고를 다니면서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부러워요. 전 그래서 교복 입는 모습들이 너무 부러워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청바지에다가 교련복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딱 요 세대입니다. 제가 요 세대 교복 자율화 세대. 해외여행 자유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왜냐 이 해외여행 왜 자유가 됐냐면 이때 전두환 정부에서 이 88 올림픽을 따와요. 외국인들이 이제 언제 올 거 아니야. 전두환 정부에서 88 올림픽을 따오고 그 88 올림픽을 개최한 건 노태우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그냥 깜깜한 그냥 독재였던 그런 뭐 서슬퍼런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뭐야 여기 이상한 나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교복 자유화,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 이런 것들 다 해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월 민주화운동. 하지만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잔인하게 진압했던 이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찍어 누르는 거야. 자꾸 찍어 누르는 거야. 힘으로 누르는 것이죠. 결국 전두환 정부의 가압통치, 국민들은 개헌 요구. 대통령 우리가 뽑겠다. 왜 니네들이 자꾸 최고에서 니네들끼리 뽑냐. 우리가 뽑겠다. 라고 개헌을 요구하게 돼요. 직선제 내달라 직선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민주화 운동하는 친구들 막 끌어다가 막 고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박종철, 당시 그 서울대생이었는데요. 이 박종철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했는데 물고문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이 폐에 물이 찬 바람에 결국은 죽어요. 근데 이걸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고문해서 죽였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신문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이 경찰이 책상을 딱 빨리 불어 이 자식아 딱 쳤더니 갑자기 억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야. 야 정말 국민 알기를 정말 너무 바보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 유명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걸 그 박종철 학생을 부검했던 그 의사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물고문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 양심 선언했던 그 서슬퍼런 독재의 시대 때 그렇게 양심 선언에서 시대의 그 횃불을 밝혔던 그 의사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그 의사가 양심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걸로 그냥 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박종철 고문치 사건이 물고문에 의해서 알려졌다는 사실이 벌어지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국민들이 막 더 분노하는 거야. 이것들이 5.18도 그렇게 하더니 이제 막 학생을 막 죽여?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가 강대강으로 이제 맞서는 거예요. 4월 13일 날 뭘 발표했냐면 1987년도예요. 1987년도 4월 13일 날 뭘 발표했냐면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자, 호는 뭐냐면 보호한다는 거예요. 헌법을 보호하겠다. 대통령이 갑자기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헌법을 보호하겠습니다. 헌법 수호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헌법이 어떤 헌법이에요? 네, 요거. 8차 기원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7년 단임 간선제 요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후임을 체육관에서 뽑겠다라는 거예요. 또 뽑겠다는 거예요. 이거 후임자는 노태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월 13일 날 호헌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이러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를 해달라니까 또 8차 개헌 그대로 간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민주화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는데 이게 바로 1987년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6월 민주항쟁에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였죠.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바꾼 거죠. 이게 바로 이제 9차 개헌. 이 9차 개헌의 내용이 뭐냐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에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 9차 개헌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대통령을 5년 단임에 딱 한 번 뽑는 거죠. 근데 이 9차 개헌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죠. 10차 개헌으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보면 대통령제로 가면 4년 중임,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4년하고 한 번 더 심판받고 오케이가 되면 4년 더 하는, 안 되면 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10차 개헌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제가 한번 해보는데 모르죠. 뭐 또 이제 또 논의가 되면 어떻게 될런지. 어쨌건 9차 개헌은 뭐냐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 야당 후보인지 당시 그 김대중, 김영삼 이게 단일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아니 지금 전두환을 대상으로 해서 맞서 싸웠던 그 민주화 항쟁이면 이건 정권 교체가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분열하면서 결국 30%대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어요. 야, 30%대 대통령이 김대중과 김영삼만 합치면 당연히 정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분열하는 바람에 결국은 노태우가 당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6월 민주항쟁.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는요,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고요. 이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북방위기였죠. 예,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중국과 이제 수교를 맺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요게 이제 노태우 정부의 어떤 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뒤를 이어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드디어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죠. 법정에 세우죠. 네,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이제 옛날에는 그 통장 같은 거 만들 때 뭐 4.19 동지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만들었거든요. 그 안 돼 이제 사람 이름으로 통장. 왜냐면 4.19 동지회에 돈이 만약에 1,000억이 들어왔어.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야? 모를 수 있잖아. 그럼 그 돈을 갖고 정치 자금에 쓸 수 있고 뭘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한 금융실명제를 전적으로 단행을 했죠. 이게 그 지하금융, 어두운 돈들 있잖아요. 그 검은 자금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썼고요.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이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시장도 우리가 뽑고 뭐 군청장도 청장도 우리가 뽑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또 이제 경제로 IMF, 김영삼 정부 또 IMF 있어가지고 정말 쫄딱 갑자기 이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IMF에 돈을 빌려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가 된 거야? 정말 순식간에 가난한 나라가 되더라고요. 정말 IMF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는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1997년도 2월에 제가 졸업을 해요.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들 취업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부스에다가 저희 회사 와주세요 막 이렇게 막 끌고 막 추천서를 막 줘요. 추천서가 뭐냐면 그 추천서가 취업이에요. 그거 갖고 있으면 취업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사학과 요즘 막 취업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학과 저 같은 경우 대기업에 벌써 4장이나 추천서 받았어요. 대기업 골라가면 제가 그래서 골라갔어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저 4학년 2학기 장학금 준대요. 그리고 배낭여행비 지원해 준대요. 어느 모 기업에서. 그래? 여기 좋은데? 여기 한번 가볼까? 가가지고 배낭여행도 갔다 오고 4학년 2학기 등록금도 받고 그 신입사원 교육도 1월 달에 받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대기업이 맞지 않아. 그래서 2월 달에 바로 학교로 들어온 거예요. 완전 먹튀죠. 네, 이걸 뭐 다시 뭐 개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으면 내가 가지도 않아.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요. 그 당시는 학생들, 대학생들이 갑이야. IMF 전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3월 달에 교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IMF 터진 거야. 대부분 학생들은 취업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주로 대학원 많이 갔거든요. 우리 대학원 간 친구들은 완전 IMF 터지면서 완전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2월 졸업생과 대학원에 간 친구들은 완전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이러면서 무슨 뭐 요즘 뭐 비정규직이니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지금요. 취업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IMF를 계기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는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어쨌건 김영삼 정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 극복했고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그죠? 당시 김정일, 김대중 정부 만남이 있었죠.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던 그런 모습들. 김대중 정부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정부 권위주의 청산, 막 밀짚 모자 쓰고 막 대통령이 막 시골 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막걸리 먹고 막 이런 모습만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거사 정리 사업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제 뭐 선비돈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인재 대육 등을 국정 지표로 제시했던 정부고요. 네, 박근혜 정부는 없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왔습니다.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항상 지도자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인지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5년 정말 그 국민을 위해서 정말 섬기는 정말 그 모습으로 좀 제가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한번 별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들 뭐야, 왜 저분들, 왜 어른들 왜 다 저래, 정치를 왜 저렇게 해?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이 50년의 역사밖에 안 돼요. 수백 년 동안 만들었던 그 서구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든 것도 정말 대단하다. 아마 저는요,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우리 민주주의는 더 역동적이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는 만들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민주주의의 발전이었고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죠. 바로 경제 성장의 기적. 그 경제 성장의 기적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